원칙을 짓밟은 장성 부인의 조롱.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단 한 가지. 자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리란 사실을. 모두가 침묵하며 외면했던 사소한 갑질이 한 부사관의 수첩에 기록되는 순간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 충청남도 계룡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열렸다. 거대한 군사 도시를 가로지르는 왕복 8차선 도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비되어 있었고 그 위를 오가는 검은색 관용차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절도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관하는 비공개 안보정책회의가 열리는 날 계룡대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곱절은 더 무겁고 서늘했다. 육군 수사단 제1수사대대 소속 한진아 하사는 회의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제3통제선에서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24살의 나이, 임관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그녀의 어깨는 아직 앳된 티가 남아있었지만 그 위에 놓인 하사계급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 왼쪽 팔뚝에 선명하게 박힌 수사단 마크는 그녀가 단순한 경계 병력이 아닌 군 내부의 범죄를 다루는 사법경찰의 일원임을 증명했다.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다. 사전에 인가된 자 외에는 개미 한 마리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 오전 9시가 가까워지자 대한민국의 국방을 움직이는 권력들이 줄지어 통제선으로 들어섰다. 어깨에 육중한 별을 단 장군들, 무궁화 계급장을 단 영관급 장교들, 그리고 그에 준하는 고위 공무원들까지. 한진아 하사는 기계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한 명 한 명의 비표와 신분을 대조했다. 충성. 확인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상대의 어깨에 달린 별의 개수 따위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은 오직 규정과 절차만을 좇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수사관으로 임관하며 가슴에 새긴 첫 번째 철칙이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규율은 군을 지탱한다. 3년 전 합참의장으로서 38년의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전역한 아버지 한철규 대장이 그녀에게 유일하게 물려준 유산과도 같은 신념이었다. 대부분의 장성들은 한 하사의 절도 있는 모습에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수고가 많다는 격려를 건네며 통과했다. 규율의 정점에 서본 이들은 그 규율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존중할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 모든 권력이 그런 미덕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때 유독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검은색 체어맨 한 대가 통제선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운전석에서 거의 굴러나오다시피 한 젊은 병사가 황급히 뒷문을 열자 눈부신 샤넬 트위드 재킷과 진주 목걸이로 온몸을 치장한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군복 지단장 박성철 준장의 부인 오연숙이었다. 그녀는 한진아 하사는 물론 옆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경계병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곧장 회의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 위를 오만하게 찍어 눌렀다. 한 하사가 침착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잠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연숙의 걸음이 멎었다. 그녀는 얼굴에 반을 가린 명품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한 하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그 눈빛에는 벌레를 보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뭐라고? 지금 내년이 나를 막아선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날카롭게 갈라지는 목소리였다. 옆에 서 있던 경계병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한 하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모든 출입 인원은 예외 없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규정입니다, 사모님.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오연숙의 입꼬리가 경멸스럽게 비틀렸다. 그녀의 남편 박성철 준장은 이번 소장 진급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그의 진급은 곧 자신의 영광이자 권력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갓 20을 넘겼을 법한 어린 하사가 감히 규정 따위를 운운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시험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규정?
규정 좋아하시네. 지금 저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어깨에 달린 것들이 안 보여? 내 남편이 이 행사 주관하는 사람 중 하나야. 당장 안 비켜? 그녀는 들고 있던 명품 백으로 한 하사의 어깨를 신경질적으로 툭 치며 지나가려 했다. 한 하사는 반보 뒤로 물러나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지만 길을 비켜주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없으시다면 지금 즉시 퇴장하셔야 합니다. 규정 위반 시 저 역시 규정에 따라 상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라는 단어에 오연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 하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통제선 주변의 소음을 갈랐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장교와 부사관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공개적인 망신. 오연숙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수치심과 분노로 그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야, 너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좋아. 아주 잘 걸렸어. 내가 감히 내 남편 진급길에 재를 뿌려? 내 군 생활 내가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 이름 뭐야? 소속 어디야? 똑바로 말 안 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남편의 계급을 자신의 무기인 양 휘두르는 추악한 권력의 민낯이었다. 하지만 한진아 하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육군 수사단 소속 한진아 하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또박또박 오히려 더 잘 들리도록 말했다. 회피하지 않겠다는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오연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육군 수사단? 푸하, 웃기지도 않아. 그래, 한진아. 그 이름 내가 오늘 밤새도록 외워주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부모한테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오연숙은 경멸의 눈빛을 한 번 더 쏘아붙이고는 결국 발길을 돌려 씩씩거리며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차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울렸다. 짧지만 격렬했던 폭풍이 지나간 뒤 통제선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옆에 서 있던 경계병이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분 보통이 아닌 것 같던데. 한 하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군인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방금 전의 상황을 육하원 측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발생 시간, 장소, 대상자의 인상착의와 언행, 그리고 협박 내용까지. 그녀의 펜 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한 종이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문장은 9글자였다. 내 부모한테 피눈물 나게 해줄게. 그녀는 그 9글자를 유독 힘주어 눌렀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근무 교대를 하고 생활관으로 복귀했을 때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한진아 하사는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서 있었던 탓에 뻣뻣하게 굳은 목을 돌리며 관물대 앞에 섰다. 땀과 먼지에 전 전투복을 벗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생활관은 조용했다. 그녀는 침상에 걸터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복기했다. 오연숙의 경멸에 찬 눈빛과 내 부모한테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는 저주에 가까운 폭언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보통의 부사관이었다면 어쩌면 당장이라도 직속상관에게 달려가 눈물로 호소하며 전출을 보내달라고 애원했을지도 모른다. 준장의 부인.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군대라는 폐쇄된 사회 안에서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한 개인의 진급, 보직, 평가까지 군 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다. 하지만 한진아의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예리하게 벼려진 분노였다. 어째서 군복을 입은 군인은 목숨을 걸고 규율을 지켜야 하는데 그 군인의 가족이라는 자는 규율 위에 군림하며 군복을 모욕하는가? 아버지 한철규 대장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군의 명예와 기강이 그런 사적인 특권 의식에 의해 좀먹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엇보다 화나게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낮에 작성했던 수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문장은 지극히 건조하고 객관적이었다. 단 하나의 감정적인 표현도 섞지 않고 오직 팩트만을 나열했다. 그녀는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잠시 망설였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성벽에 정면으로 돌을 던지는 셈이 된다. 직속 상관인 수사대대장 김진욱 중령은 분명히 이 일을 껄끄러워할 것이다. 어쩌면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녀를 회유하려 들지도 모른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조직의 생리란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타협하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의 원칙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대대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계룡대 인근의 화려한 장성 관사에서는 박성철 준장과 그의 아내 오연숙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박 준장은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 최고급 양주를 스트레이트로 들이켜고 있었다. 소장 진급을 앞둔 그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별들한테는 인사 잘했어? 당신 처신 하나하나가 내 진급에 영향을 주는 거 알지? 박 준장의 말에 낮 동안의 분노를 사귀고 있던 오연숙의 화가 다시 폭발했다. 진급? 지금 진급이 문제예요? 오늘 내가 어떤 년한테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물론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녀의 입장에서 각색되고 윤색되었다. 자신이 정당하게 들어가려는데 개념 없고 싸가지 없는 하사 하나가 길을 막고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을 줬다는 것이었다. 아니 글쎄 하사 계급장 단 기집애가 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 있죠? 내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일부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건 당신 얼굴에 똥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박성철 준장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진급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아내가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상대가 일개 하사라는 말에 그는 약간의 안도감과 함께 처리해야 할 벌레 정도로 인식했다. 어느 부대 소속이랬어? 육군 수사단이랬나? 이름은 한진아라고 아주 또박또박 말하던데요. 눈빛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반짝거리는지 아주 당돌하고 건방진 년이었어요. 이런 년은 초장의 싹을 잘라버려야 해요. 군 기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디서 함부로 기어오르면 안 된다는 걸 뼛속 깊이 새겨줘야 한다고요. 수사단. 박성철 준장은 나지막이 은졸였다. 껄끄러운 부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 하나로 일개 하사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알았어. 내가 내일 그쪽 대대장 놈한테 직접 전화해서 아주 작사를 내놓으라고 하지. 감히 누굴 건드린 건지 제대로 알게 해줄 테니 당신은 이제 그만 진정해. 괜히 이 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 옮겨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는 아내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짜증을 억눌렀다. 그는 그 한진아라는 하사의 인사 기록부터 가족관계까지 샅샅이 뒤져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공격할 생각이었다. 먼지 하나 나지 않을 때까지 탈탈 털어서 감히 장군의 부인에게 덤빈 대가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느끼게 해줄 작정이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아내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 하사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진아 하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김진욱 중령은 이제 막 커피를 내리던 참이었다. 충성. 하사 한진아. 어제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김중령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무심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국군복지단장 배우자 언어적 위협,
그리고 내 부모한테 피눈물 나게 해줄게라는 문장에 멈췄을 때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한하사 이거 사실 그대로 적은 거 맞나? 과장된 부분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대대장님. 한 글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알겠다. 일단 내가 갖고 있지. 이건 내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군. 김중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다. 그는 이 바닥에서 15년 넘게 구른 베테랑이었다.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얼마나 다루기 까다로운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보고를 올린 사람만 다칠 수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지옥의 벨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번호는 국군복지단장 박성철 준장이었다. 충성. 중령 김진욱입니다. 김진욱 중령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박성철 준장의 목소리는 아침의 고요함을 깨부수는 경로 그 자체였다. 아, 김중령. 나 박성철 준장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부하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일개 하사년이 내 아내 앞길을 막고 행패를 부리게 만들어. 첫마디부터 고압적인 반말이었다. 김중령은 순간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꽉 깨물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장군님,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을. 진정?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는 거요. 김중령, 당신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면 알아듣고도 개기는 거야? 당신 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별 하나짜리가 무궁화 3개짜리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좋게 이야기할 때 알아서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한진아인가 뭔가 하는 기집애 당장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영창이라도 보내서 아주 군대 쓴맛을 제대로 보여줘. 그리고 내 아내한테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머리카락이라도 잡고 끌고 와. 이건 명령이야, 알았어?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부하의 인격을 말살하라는 잔인한 지시였다. 박성철 준장은 그를 자신의 수족, 아니 더러운 뒤처리를 해주는 사냥개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현실적인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여기서 박 준장의 지시를 거부하면 그는 찍히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군 생활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고 대령 진급은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는 자신의 부하를 원칙을 지키려 했던 젊은 수사관을 제 손으로 나락에 빠뜨리는 비겁한 지휘관이 된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지는 행위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지나 하사의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 건조한 문체 속에서 그는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젊은 부사관의 꼿꼿한 모습이 그려졌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오는 거지? 일개 하사가 장군 부인에게 저렇게까지 맞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인사과에 연락해서 한지나 하사 인사기록 카드 전체를 내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해. 아주 상세한 걸로. 그는 한지나 하사의 뒷배경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렇게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데에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법조계나 언론계의 유력한 연줄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했다. 하지만 그가 잠시 후에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핵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잠시 후 인사과장이 가져온 두툼한 인사기록 카드 파일을 넘기던 김진욱 중령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에 선명하게 찍힌 부의 이름. 한, 철, 규.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전역 당시의 직책. 합동참모의장,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대장.
순간 김진욱 중령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충격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박성철 준장? 소장 진급?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자신은 지금 대한민국 군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모든 현역 장성들이 깍듯이 대선배님으로 모시는 그 한철규 대장의 막내딸을 앞에 두고 조직의 화합을 위해 덮자는 식의 말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박성철 준장은 그 전설의 딸에게 내 부모한테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고 저주를 퍼부은 셈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장군과 하사의 갈등이 아니었다. 박성철이라는 일개 준장이 감히 군 전체의 정신적 지주를 향해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비상용 우왕 청심원을 찾아 입에 털어넣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박성철이라는 멍청한 자가 그 지뢰밭 한가운데서 신나게 탭댄스를 추고 있었다는 사실도. 정신을 차린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군 생활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김진욱 중령은 즉시 한지나 하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오자 이전에 망설이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하사. 자네가 제출한 보고서 정식으로 접수하고 오늘부로 내 대대장 직권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네. 한지나 하사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녀는 대대장이 자신을 회유하거나 질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박성철 준장 부인 오연숙의 상습적인 군 기강문란 행위, 그리고 박성철 준장의 직권 남용 및 부당 지시 혐의에 대한 수사일세. 한 하사를 이번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 임명한다. 자네에게 이번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지.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법과 규정에 따라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내도록.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내가 질 것이다. 김진욱 중령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그는 주사위를 던졌다. 그리고 그 주사위가 향할 곳은 박성철 준장 부부의 파멸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지나 하사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힘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명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썩어빠진 권력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임을 직감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박성철 준장의 집무실은 폭풍 전야가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였다. 그는 방금 전 수화기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국군복지단 본부로 한 장의 공문이 날아왔다. 수신자는 단장 박성철 준장, 발신자는 육군 수사단 제1수사대대장 김진욱 중령. 그 내용은 정중한 용어로 포장되어 있었으나 그 본질은 날카로운 칼날 그 자체였다. 사모님 오연숙 여사의 군 기강문란 행위 및 단장님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 개시를 통보함. 이 개새끼가, 이 중령 나부랭이가 지금 돌았나? 박성철 준장의 고함과 함께 육중한 결재판이 벽을 향해 날아가 박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일개 중령 따위가 그것도 감히 자신의 전화를 받고도 하루아침에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명령 한마디면 그 한진아라는 하사의 목줄을 채워 자신 앞에 끌고 올 줄 알았던 김진욱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김진욱이 받고. 당장. 그는 다이얼을 거의 부술듯이 눌러 수사대대장실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진욱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분노나 당황은커녕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한 사무적인 톤이었다. 충성. 중령 김진욱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장군님. 너 이 새끼 지금 나하고 장난해? 내가 뭔데 감히 장군한테 수사를 한 해 만에 공문을 보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너 군복 벗고 싶어서 환장했어? 당장 그 수사인지 나발인지 집어치우고 그 한진아 년이랑 같이 내 방으로 기어와.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 이번 한 번은. 장군님. 김진욱이 박성철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본건은 군형법 제94조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군기강문란 행위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된 정식 수사입니다. 따라서 본건과 관련된 모든 진술 및 자료 제출은 수사 담당관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발언은 장군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딸깍. 이번에는 김진욱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 박성철 준장은 몇 초간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감정적인 발언, 불리하게 작용. 감히 중령 따위가 자신에게 법을 운운하며 경고를 한 것이다. 이것은 반란을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이자 자신에 대한 전면전 선포였다. 좋아. 좋아, 이 개새끼. 내가 내 라인만 믿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 놈 라인이 굵은지 내 별이 더 무거운지. 박성철 준장은 즉시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실세, 자신의 육사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인 강동수 준장이었다. 그는 이번 소장 진급 심사에서 자신을 밀어줄 가장 강력한 우군 중 하나였다. 강 장군. 나야. 지금 큰일 났어. 아니, 내가 큰일 난 게 아니라 아주 미친놈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그는 김진욱 중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아내가 하사와 작은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표적 수사하려 한다고 상황을 왜곡했다. 자신의 진급을 시기한 누군가의 음해에 김진욱이 놀아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인사과 쪽 통해서 그 김진욱이 놈 좀 세게 한번 눌러줘. 당장 수사 중지시키고 저기 어디 전방 GOP 격오지 같은 데로 처박아 버리라고. 감히 별한테 이빨을 드러낸 게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박성철은 당연히 동기가 맞장구를 치며 알았어. 그 새끼 당장 조치할 게라고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강동수 준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못해 싸늘했다. 박 장군.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내가 누굴 건드렸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수사단 제1대대? 김진욱이 그놈 보통 내기 아니야. 걔 이번에 진급심사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거 몰랐어? 게다가 수사단은 참모총장 직속 라인이야.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아니, 그래도 자네가 인사참모부인데. 말 한마디면. 말 한마디? 박 장군, 넌 지금 그 하사년 하나 때문에 내군 생활을 통째로 도박판에 건 거야. 김진욱이가 어떤 놈인데 아무런 확증도 없이 아무런 백도 없이 감히 현역 장군한테 수사 공문을 보낼 것 같아? 넌 지금 그 하사년 뒤에 누가 있는지부터 알아봤어야지. 강동수 준장은 그 누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와 경고의 의미는 명확했다. 박성철 준장은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 하사년 뒤에 뭐가 있다고? 강동수 준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박 장군, 이번 일 나한테 전화한 거 없던 일로 하세. 그리고 자네 지금이라도 당장 그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그게 자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라. 내 충고는 여기까지네. 전화가 끊기고 집무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박성철 준장은 방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 자신이 밟으려던 것이 지렁이가 아니라 땅속에 잠자던 용의 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한편 그 시각 한진아 하사는 수사관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계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진욱 중령이 직접 서명한 수사 협조 요청서와 증인 신변 보호 요청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국군복지단 본부의 운전병 대기실이었다.
그녀는 그날 오연숙에게 폭언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운전병, 일병 박준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운전병 대기실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선임 하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수사단 한진아 하사입니다. 박준서 일병 관련하여 수사 협조 요청차 왔습니다. 한 하사가 공문과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자 선임 하사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이미 박성철 준장 측에서 입단속 지시가 내려온 것이 분명했다. 박 일병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의무대에 갔습니다. 면담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의무대로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선임 하사가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서려 할 때 한진아 하사는 그의 어깨 너머로 대기실 구석에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박준서 일병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박 일병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여버렸다. 한진아 하사는 더 이상 그 선임 하사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곧장 박준서 일병에게로 걸어갔다. 박준서 일병. 네. 네. 박 일병은 스프링처럼 튕겨오르며 관등 성명을 댔다. 목소리는 울기 직전처럼 갈라져 나왔다. 나와 잠시 이야기 좀 하지.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테니 겁먹지 말고. 한 하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박준서 일병을 데리고 나오려 했다. 바로 그때 운전병 대기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복지단 본부 주임원사가 험악한 얼굴로 들어섰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수사관 나부랭이가 와서 우리 부대 애를 겁박해. 한 하사, 당신 지금 월권행위 하는 거 안 보여? 당장 안 나가. 주임원사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는 박성철 준장의 충실한 사냥개로 부대 내에서 그의 위세는 대대장보다 높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한진아 하사를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이 노려보았다.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준서 일병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어 있었다. 거대한 권력의 성벽이 이제 막 첫 번째 균열을 내려는 한진아 하사의 앞을 다시 가로막고 있었다. 주임원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운전병 대기실의 공기를 찢었다. 그는 이대 근처에서 굴러먹던 짬밥이 몇 년인데 감히 하사 계급장을 단 수사관이 자신의 구역에 와서 병사를 채가려 하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한 하사라고 했나? 당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여기가 수사단 민원실인 줄 알아? 우리 단장님께 무슨 불경한 짓을 하려고 이래. 당장 공문 회수하고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의 붉게 충혈된 눈과 삿대질의 박준서 일병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하지만 한진아 하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주임원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자신의 군인 수첩을 꺼내 들었다. 주임원사님, 지금 하신 모든 발언, 공무집행 방해 및 수사 방해 시도로 간주하여 전부 기록하겠습니다. 뭐? 이 기집애가. 또한 주임원사님께서 본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실 경우 저는 상급 부대에 정식으로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강제 조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사님의 군 생활도 상당히 피곤해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하사의 목소리에는 감정 한 줄기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사실과 규정만이 담겨 있었다. 주임원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수사단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들은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총장 직속의 칼날이었다. 자신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하사의 눈빛이 한번 해보자는 광기로 번뜩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주임원사는 몇 번이고 욕설을 내뱉으려다 결국 거친 숨만 몰아쉬며 길을 비켜섰다. 그는 마지막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두고 봐라. 내년이나 내년 상관이나. 무사하지 못할 테니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한진아 하사는 잿빛이 된 박준서 일병을 데리고 수사단 건물,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면담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율무차 두 잔만이 놓여 있었다. 박일병은 여전히 손을 떨고 있었고 10분이 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하사는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펼쳐 그날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했다. 박일병. 그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오연숙 여사가 자네에게 했던 말, 멍청하게 뭘 꾸물거려. 라고 했던 말부터 나에게 내 부모한테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고 했던 말까지 전부. 박일병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자신과 같은 것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도는 듯 했다. 자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보복이겠지. 저 사람들은 장군이고 우리는 병사고 하사니까. 하지만 박일병, 이대로 침묵하면 뭐가 달라지지? 자네가 전역하고 나면 다음 운전병, 그 다음 운전병도 자네와 똑같은 지옥을 앨. 자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보복이겠지. 저 사람들은 장군이고 우리는 병사고 하사니까. 하지만 박일병, 이대로 침묵하면 뭐가 달라지지? 자네가 전역하고 나면 다음 운전병, 그 다음 운전병도 자네와 똑같은 지옥을 겪게 될 거야. 나는 그걸 막으러 온 거야. 한하사는 책상 서랍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서약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군인권보호법에 따라 자네를 보호하는 공식 문서야. 자네의 진술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될 거고 수사 과정에서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내가 그리고 우리 대대장님께서 책임지고 막아줄 거야. 이건 약속이 아니라 규정이야. 박준서 일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율무차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입에서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를 짓눌러왔던 공포와 수치심의 응어리였다. 하사님,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한지나 하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참혹했다. 오연숙은 박일병을 단순한 운전병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노예처럼 부렸다. 그 여자는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 아이라인이 삐뚤어지면 제 뒤통수를 하이힐 굽으로 찍어 누르며 욕을 했습니다. 이 천한 새끼야, 운전 하나 제대로 못해.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얼굴이 망가졌잖아. 그녀는 박일병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반려견 산책을 시키라고 명령했고 심지어는 주말 외박을 나가는 그에게 백화점에 가서 자신의 명품 가방 수선을 맡기고 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박일병이 군복을 입은 채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선을 기다리자 오연숙은 전화를 걸어 어디서 감히 군복 따위를 입고 내 가방을 만져. 더럽게. 라고 소리쳤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의 가족을 들먹이며 모욕을 줄 때였다. 제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 때문에 휴가 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 징그러워라. 너네 집은 다 그렇게 빌빌대니? 내 애비는 병으로 빌빌대고 너는 내 밑에서 빌빌대고 아주 가난이 뼛속까지 박혀있구나. 이야기를 하는 내내 박일병은 구토하듯 울음을 쏟아냈다. 한지나 하사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였다. 박일병, 혹시 증거가 있나? 그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박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투와 안창을 꺼냈다. 그리고 그 밑에 숨겨두었던 땀의 전 작은 USB 저장 장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당하고만 있다가는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 여자가 차 안에서 욕을 할 때마다 제 주머니에 있던 작은 녹음기로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여자의 목소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지나 하사는 그 작은 저장 장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박일병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움켜쥐었던 마지막 방패이자 이제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공성추가 될 터였다. 잘했다, 박일병. 정말 잘 버텼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이제부터 내일이다.
한 하사는 그날 밤 대대장실에서 김진욱 중령과 함께 그 녹취 파일을 확인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오연숙의 목소리는 상상 이상이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 인격살인에 가까운 폭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천한 새. 내 애비랑 같이. 내가 별 부인인 거 몰라. 김진욱 중령의 얼굴은 듣는 내내 굳어 있었다. 그는 모든 파일 재생이 끝나자 조용히 한진아 하사에게 말했다. 한 하사. 지금 당장 수사 인력 3명 더 붙여주지. 자네는 이제부터 오연숙의 과거 행적을 전방위적으로 파고들어. 저 여자가 복지단장 부인으로 있으면서 저지른 모든 비위를 샅샅이 뒤져. 운전병뿐만 아니라 관사의 공관병, 복지단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내역까지.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털어내.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 파일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쓰도록 하지. 박성철 준장 부부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이 수사를 덮으려 할 때, 바로 그때 이 지옥의 목소리를 온 세상에 들려주는 거야. 김진욱 중령의 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한 하사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수사단의 명예를 건, 그리고 군이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전쟁임을 선포한 것이었다. 박성철 준장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김진욱 중령의 수사팀은 이제 대놓고 국군복지단의 구석구석을 쑤시고 다니기 시작했다. 한진아 하사라는 그 독사 같은 년은 오연숙의 과거 운전병들은 물론 관사에서 일했던 조리병 심지어는 복지단 사나마트의 계산원까지 만나고 다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서는 오연숙이 사적으로 유용한 물품 목록, 공관병에게 시킨 개인적인 심부름 내역, 심지어는 부대 물품을 자기 집 가구처럼 빼돌린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동시에 박성철 준장 자신도 압박을 받고 있었다. 육군 본부의 동기였던 강동수 준장은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를 만나주던 다른 장성급 동료들도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인맥이라는 성은 그가 위기에 처하자마자 모래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여보,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저것들이 나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면서 들쑤시고 다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당장 전현들 싹 다 잘라버리란 말이야. 관사로 돌아온 그에게 오연숙은 여전히 현실 파악을 못한 채 악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백과 고급 가구들이 증거물로 압류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만 분노하고 있었다. 박성철 준장은 아내의 그 멍청한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모든 지옥이 바로 저 여자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닥쳐. 이 미친년아. 짝. 박성철 준장의 손이 오연숙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결혼 생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오연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뺨을 감싸 쥐고 충격에 빠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너, 당신, 지금 나 쳤어? 쳤지. 내가 너 같은 걸 믿고,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군 생활이, 내 별이. 박성철은 이성을 잃고 집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아내의 화려한 화장대, 고급 양주,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장군 제복이 걸린 액자까지. 그의 완벽했던 성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급이 아니라 당장 자신의 군복을 지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다. 이 미친 수사를 멈추게 할 혹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김진욱과 한진아를 역으로 공격할 무언가.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해 한진아 하사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진실에 도달했다. 한철규. 한진아 하사의 아버지가 그 전설적인 한철규 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박성철 준장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기 어린 희열에 휩싸였다. 하하. 그랬구나. 어쩐지 중령놈이 저렇게까지 미쳐 날뛴다 했어. 다 저 늙은 여우 한철규의 입김이 들어간 거였어.
그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한철규가 자신을 시기하여 혹은 자신의 진급을 막기 위해 자기 딸년을 사냥개로 내세워 버린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김진욱이 한철규의 라인을 타기 위해 이 모든 쇼를 벌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 이거였어.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박성철 준장은 자신이 반격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장군 부인의 갑질 사건이 아니라 퇴역한 늙은 대장의 군 내부 사조직을 이용한 인사개입 및 표적 수사라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그는 이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즉시 군 내부의 익명 제보 채널과 그가 관리하던 몇몇 보수 언론 기자들에게 이 음모론을 흘리기 시작했다. 충격. 전 합참의장 딸 하사를 이용해 현역 장군 흠집 내기 의혹. 수사단 퇴역 장성의 사냥개로 전락했나? 그는 이 역공이 한철규와 김진욱의 발목을 동시에 묶어버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늙은 대장은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딸을 단속할 것이고 김진욱은 정치군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 수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동시에 그는 오연숙을 공식적으로 수사단에 출두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조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아내는 저 한진아라는 하사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오히려 내 아내가 피해자요. 나는 저 한진아 하사를 상관 모욕 미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육군 본부 감찰실에 역으로 고소하겠소. 박성철 준장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열었다. 하나는 한철규 대장을 겨냥한 여론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진아 하사를 겨냥한 법적 공방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군 생활을 건 마지막 승부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던진 그 두 개의 돌이 자신을 향해 굴러오는 거대한 바위덩어리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는 한철규라는 인물을, 그리고 한진아라는 군인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박성철 준장이 언론과 군 내부 익명 게시판에 뿌린 음모론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맹렬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군대라는 폐쇄된 사회가 가진 가장 추악한 속성, 즉 시기와 음해를 먹고 자라는 독버섯과도 같았다. 익명의 그늘에 숨은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키읔키읔키읔 한철규 라인 살아있네. 퇴역한 영감탱이가 아직도 군 주무르려고 하네. 수사단이 아니라 흥신소 아니냐? 키읔키읔키읔. 한진아 하사? 그 여자 아빠 뺑 믿고 나댄다는 소문 파다했음. 군 정보망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다.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씹고 즐길 거리가 필요했고 전설적인 대장과 현역 장군의 싸움만큼 자극적인 안주거리는 없었다. 기자들은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 공보정 훈실의 전화기는 불이 났고 수사단 건물 앞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김진욱 중령이었다. 그의 책상 위 인터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육군 본부의 각 부처에서 날아오는 문의를 빙자한 압력이었다. 감찰실, 법무실, 심지어는 참모총장 비서실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왔다. 김 대대장, 지금 수사건으로 말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그 안에는 알아서 기어라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성철 준장이 의도한 대로 수사의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여론은 그들에게 정치군인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 하고 있었다. 한진아 하사 역시 고립되었다. 부대 내에서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제 경외가 아닌 의심과 경계로 바뀌어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아빠 뺑 믿고 설치는 년.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24살의 젊은 부사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였다. 박성철 준장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관사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따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디 한번 개겨봐라. 이 벌어지더라. 명예를 먹고 사는 늙은 여우는 자기 이름에 똥이 튀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법이지. 이제 곧 한철규가 제 딸년 목줄을 죄어올 게다. 그의 예상은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틀렸다. 한철규는 자신의 이름에 똥이 튀는 것을 경멸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성철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였다.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한철규 대장은 여느 때처럼 마당에 난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예비역 원사 출신의 비서관이 굳은 얼굴로 서서 인터넷 기사와 군 내부 게시판의 반응들을 요약하여 보고하고 있었다. 하여 현재 박성철 준장 측에서는 본건을 퇴역 장성의 부당한 인사 개입 및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여론을 통해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철규는 아무 말 없이 난 잎에 맺힌 물방울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초조함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고요해서 그 침묵이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내 정복을 준비하게. 네? 정복을. 말입니까? 혹시 어디 가실 곳이라도. 계룡대에 잠시 다녀와야겠네. 그의 말에 비서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철규 대장은 전역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군 원로로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극도로 꺼려왔던 그였다. 그런 그가 이 민감한 시기에 군복을 입고 계룡대에 가겠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다. 전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계룡대 제1정문은 발칵 뒤집혔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을 통과하자 근무 중이던 군사경찰 대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인물은 사진으로만 보던 전설 한철규 대장이었다. 그것도 가슴에 그의 38년 군 생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훈장들을 모두 단 완벽한 대장 예복을 입은 채였다.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대대장의 경례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한철규의 등장은 즉시 비상 연락망을 통해 계룡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차가 향하는 곳은 육군 본부 청사였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본부 청사 앞에 있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살아있는 전설의 강림. 그의 몸에서는 총성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천천히 본부 청사 1층 로비를 걸었다. 복도에 전시된 역대 참모총장들의 사진 액자를 하나하나 둘러보고 중앙 현관에 놓인 거대한 지구본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그 침묵의 행보는 계룡대에 주둔한 모든 별들에게 날아든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내가 이곳에 와 있다. 너희가 내 명예에 똥칠을 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은 아침부터 비상이 걸렸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창밖으로 한철규 대장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깍듯이 인사를 올려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금 그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박성철이 퍼뜨린 음모론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방치했다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 현직 총장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참모총장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시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주선했다. 참모총장이 로비로 내려와 막 외부로 나가려던 찰나 한철규 대장과 우연히 마주치는 그림이었다. 어이쿠 대선배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여기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참모총장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한철규는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온 복도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총장, 내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 실렸더군. 이 늙은이가 아직도 군을 주무르려고 내 딸을 사냥개로 내세워 현역 장군을 물어뜯게 했다는군 그래. 아닙니다, 대선배님. 그건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잡도록 조치하겠네. 한철규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하찮은 소설 따위가 아니야. 내가 평생을 바친 이 군 조직 내부에 자신의 아내가 군인을 모욕하고 군복을 능멸한 죄를 덮기 위해 감히 군의 명예와 전직 합참의장의 이름을 더럽히려 드는 버러지 같은 장군이 있다는 사실일세.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버러지 한 마리가 무서워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총장 이하 지휘부가 여론의 눈치나 보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리빨 같은 분노는 참모 총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총장,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야. 내 딸을 비호해달라고 온 게 아니야. 내 딸은 군법에 따라 수사하고 군법에 따라 재판받으면 돼.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을 더럽힌 자는 그 계급이 무엇이든 반드시 군법에 따라 그 죄를 물어야 할 걸세.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철규는 잠시 말을 끊고 참모 총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늙은이가 아직 녹슬지 않은 내 마지막 명예를 걸고 이 군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게 될 걸세. 그 말을 끝으로 한철규는 몸을 돌려 청사를 나섰다. 그의 등 뒤에 남겨진 참모 총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박성철 준장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는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자던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할 것이었다. 한철규 대장이 계룡대를 다녀간 그날 오후 군의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직속 라인인 감찰실과 법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 한치의 의혹도 그 어떤 외압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내 직을 걸겠다. 는 불호령을 내렸다. 박성철 준장에게 날아들던 문의 전화는 모두 끊겼고 그를 옹호하던 익명의 목소리들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박성철 준장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한철규라는 인물을 퇴역한 정치군인 정도로 착각했지만 그는 군의 정신 그 자체였다. 그는 여론전으로 상대를 흔들려 했지만 상대는 그 여론전의 판 자체를 뒤엎어버린 것이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는 이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그가 선택한 마지막 동아줄은 자신이 한지나 하사를 역으로 고소한 상관 모욕 미수 및 직권 남용건이었다. 그는 아내 오연숙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어떻게든 동정 여론을 얻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다. 며칠 후 육군 본부 감찰실의 특별조사실. 한지나 하사와 박성철 준장 부부가 대질 조사를 위해 마주 앉았다. 오연숙은 짙은 선글라스에 값비싼 실크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군 전문 변호사까지 대동했다. 저희 의뢰인은 당시 한지나 하사의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급자의 직권 남용이자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입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하며 당당하게 주장했다. 박성철 준장 역시 근엄한 표정으로 거들었다. 내 아내는 평생 군인을 내조하며 살아온 여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젊은 수사관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지나 하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위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사관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조사관님, 그렇다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라니? 거기엔 당신과 내 아내 그리고 사병 하나밖에 없었는데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요? 박성철 준장이 버럭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한지나 하사는 자신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조사관에게 건넸다. 박준서 일병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기록한 지옥의 목소리입니다. 조사관은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사실의 스피커를 통해 찢어질 듯 날카로운 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 천한 새끼야, 운전 하나 제대로 못해.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얼굴이 망가졌잖아. 어머 징그러워라. 너네 집은 다 그렇게 빌빌대니? 내 애비는 병으로 빌빌대고 너는 내 밑에서 빌빌대고 아주 가난이 뼛속까지 박혀있구나. 어디서 감히 군복 따위를 입고 내 가방을 만져. 더럽게. 내가 별 부인인 거 몰라? 내가 여기서 법이고 왕이야. 너 같은 버러지 새끼 군 생활 끝장내는 거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되는 일이야. 숨막히는 정적이 조사실을 감쌌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하던 오연숙의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 한 인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악마의 목소리였다. 조사관들과 변호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박성철 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오연숙에게서 나타났다. 그녀의 가면이 완벽하게 깨져버렸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저 기집애가. 전현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녀는 이성을 잃고 한지나 하사에게 달려들려 했다. 조사관들이 황급히 그녀를 제지했다. 그녀의 발악은 녹음된 목소리가 자신의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한지나 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오연숙 여사님의 과거 운전병이었던 다른 6명의 병사들이 지난 3년간 각자 기록해온 녹취 파일 원본들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 분석을 의뢰하면 모든 파일의 목소리가 동일 인물임이 10분 안에 증명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제 앞에 계신 오연숙 여사님이시고요. 박성철 준장은 그 순간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 그의 별, 그의 명예, 그의 인생이 아내의 저 지옥의 목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조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중단되었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제 박성철 준장 부부는 무고죄 및 증거인멸 시도, 상습 폭행 및 협박이라는 추가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조사실을 나서는 한지나 하사의 등 뒤로 오연숙의 처절한 비명이 악귀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의 존재는 군을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군 최고위층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민낯이었고 그동안 침묵 속에 고통받아왔던 수많은 병사들의 피눈물이 담긴 고발장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서 잿더리를 집어 던지며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암적인 존재들을 당장 뿌리 뽑으라 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준장에게는 더 이상 어떤 탈출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를 동정하던 마지막 여론까지 등을 돌렸다. 군 내부에서는 그를 군복 입은 악마의 남편이라 부르며 조롱했고 그의 이름은 군의 수치 그 자체가 되었다. 며칠 후 군 역사상 가장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박성철 준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다. 위원장인 군단장이 징계 사유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징계자 준장 박성철. 배우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부하 병사에 대한 상습적인 인권 침해, 방조, 지휘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상급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사 외압 및 직권 남용 무고 교사. 그의 죄목은 10가지가 넘었다. 위원장이 마지막 징계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장내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주문. 피징계자 준장 박성철을 강등에 처한다. 강등. 그 단어가 박성철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단순한 보직 해임이나 정직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에서 별을 떼어내고 다시 무궁화 3개짜리 대령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군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선사하겠다는 선고였다.
군 창설 이래 현역 장성이 비리나 범죄가 아닌 품위유지 문제로 강등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참모 총장이 약속했던 본보기의 가장 잔인한 형태였다. 그의 어깨에서 빛나던 별이, 그의 모든 것이었던 그 별이 그렇게 부서져 내렸다. 그의 몰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강등된 채 전역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군 경력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악의 보직으로 발령받았다. 강원도 최전방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어느 GOP 대대의 민간인 출입 통제관. 한직 중에 한직이자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유배지였다. 매일같이 면회 오는 병사들의 부모님 신분증이나 검사하며 남은 군 생활을 보내라는 지독한 모욕이었다. 오연숙의 삶은 더욱 비참하게 무너졌다. 그녀는 상습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민간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장성 관사에서는 쫓겨났고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 병사들에게 수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화려했던 그녀의 세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마주친 날 오연숙은 박성철에게 악을 썼다. 당신이 무능해서, 당신이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박성철은 아무 대답 없이 경멸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대로 돌아섰다. 그들의 관계는 지옥 같은 악연으로 끝을 맺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지나 하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대대장 김진욱 중령이 말없이 놓고 간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계룡대의 평온한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인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박성철 준장 사건이라고 적힌 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다. 사건 종결. 관련자 전원 군법에 의거하여 처벌 완료.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가 지켜낸 작은 원칙 하나가 거대한 조직을 병들게 하던 썩은 뿌리를 마침내 뽑아낸 것이다. 통쾌하고도 완벽한 참교육이었다. 며칠 뒤 군 내부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 강원도 최전방의 어느 초소, 낡은 방한복을 입은 한 대령이 젊은 병사의 경례를 받으며 면회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궁화 3개가 초라하게 붙어 있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 댓글에 수천 개의 추천이 박히고 있었다. 한지나 하사는 그 게시물을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군복의 무게와 그 가치를.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 터지겠네, 터지겠어. 아주 보기 좋아. 야전의 불곰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육군 소장이 땀 흘리는 낯선 여군 장교를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 좋다며 희롱했던 바로 그 사람, 그녀가 군복으로 환복한 순간 소장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과연 오만했던 소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지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덜 거친 용산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쇳소리와 땀 냄새로 시작되었다. 국방부 지하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은 계급과 소속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육체의 한계와 싸우는 이들의 공간이었다. 물론 그 잠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였다. 이곳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서열은 존재했고 묵직한 바벨이 렉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곤 했다. 정민석 상사는 이 공간의 지배자이자 가장 낮은 자였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그의 눈은 사람의 계급장을 보지 않고도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수건을 정리하고 기구를 닦으며 새벽 운동을 나온 간부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습관처럼 살폈다. 저기 벤치프레스를 하는 대령은 합참작전처 소속이고 옆에서 덤벨을 드는 중령은 얼마 전새로 부임한 군수사령부 과장이다. 정 상사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조직도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는 이른 아침의 평온을 사랑했다. 아직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기 전 모두가 군복이라는 갑옷을 입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이 오가는 이곳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었다. 그 평온을 깨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짙은 회색 운동복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중년 여성이었다. 정 상사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걸음걸이부터가 달랐다.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등 근육이 꼿꼿하게 선 채로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잘 조준된 총알처럼 정확했다. 그녀의 시선은 체력 단련실 전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훑었다. 그것은 단순히 운동할 자리를 찾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다. 전장을 살피는 지휘관의 시선에 가까웠다. 정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섰다. 여성은 가장 구석에 있는 러닝머신으로 향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 자연스럽게 올라서서 기계를 조작했다. 곧 일정한 속도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규칙적인 호흡.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무인의 그것이었다. 그녀 윤설린 중장은 땀을 흘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 후 있을 대규모 연합훈련 계획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했다. 그녀에게 운동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었다.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만드는 정신 수양의 과정이었다. 3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여군이라는 꼬리표는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유리천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그녀는 그것을 실력이라는 망치로 부수며 여기까지 왔다.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 별 3개. 그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오늘은 본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평소 이용하던 합참 전용 시설이 아닌 이곳에 잠시 들른 것이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좋았다. 그녀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체력 단련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육중한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준장님 이쪽입니다. 부사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운동하던 몇몇 장교들이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정민석 상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체력 단련실에서까지 저렇게 요란하게 구는 인간은 드물었다. 곧이어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우 준장이었다. 최근 야전 부대에서 큰 공을 세우고 합참으로 영전한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장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건장한 체격을 과시하듯 가슴을 활짝 펴고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만 정 상사가 보기에는 오만함에 가까웠다. 그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는 듯 했다. 박 준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에게 경례하는 장교들에게 가볍게 고갯짓으로 답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묵묵히 달리고 있는 윤설린에게 닿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윤설린이 있는 러닝머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정민석 상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저 오만한 별 하나가 곧 이 조용한 아침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것 같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사람을 주시했다.
박태우 준장은 윤설린의 뒤쪽으로 다가가 러닝머신 손잡이를 잡고 섰다. 땀에 젖어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운동복을 노골적인 시선으로 위아래로 훑쳤다. 체력 단련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벤치프레스를 하던 대령은 바벨을 든 채 움직임을 멈췄고 사이클을 타던 소령은 페달에서 발을 떼었다. 모두의 시선이 박 준장과 윤설린에게로 향했다. 윤설린은 그를 무시한 채 계속 정면을 응시하며 달렸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그녀의 심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이야, 몸매 관리 정말 잘하시는데? 군복 터지겠어. 박 준장의 목소리가 체력 단련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성희롱이었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당혹감에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의 말을 제지하지 못했다. 상대는 별을 단 장군이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계급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정민석 상사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 준장에게 다가갔다. 준장님, 여기는 본청 소속 간부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정 상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준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의 말을 잘랐다. 아, 정 상사.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농담이지, 농담. 요즘 세상은 무슨 말만 하면 다들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니 원. 그는 정 상사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다시 윤설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디 근무해요? 이 정도 몸매면 비서실 같은 데서 사랑 많이 받겠어. 안 그래? 박 준장의 두 번째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고 모욕적이었다. 그는 여군이란 당연히 전투나 작전과는 거리가 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냈다. 주변 장교들의 표정은 이제 당혹감을 넘어 경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 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 윤설린이 러닝머신의 속도를 서서히 줄였다. 기계가 완전히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내려와 옆에 걸어두었던 수건으로 목덜미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박 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분노나 증오 같은 격한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고 서늘한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군복의 무게를 모르는 자는 말의 무게도 모르는 법이지. 윤설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체력 단련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날카로웠다. 박 준장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예상치 못한 기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농담도 못 알아듣나? 요즘 여자들은 왜 다들 그렇게 뻣뻣해? 윤설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물병과 소지품을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은 박 준장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봐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려고 하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이들의 동의를 구하듯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색한 침묵뿐이었다. 윤설리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잠시 멈춰 서서 박 준장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9시 합참작전본부 회의. 꼭 참석하길 바라지. 그 말에는 싸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체력 단련실을 빠져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체력 단련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박 준장만이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뭐야 저 여자 끝까지 재수없게 라고 중얼거렸다.
정민석 상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금 엄청난 폭풍의 서막을 목격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9시 합참작전본부 회의.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윤설린이 나간 후에도 체력단련실의 어색한 분위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박태우 준장은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덤벨 렉으로 향했다. 주변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착각한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이두근 운동을 시작했다. 요즘 군대가 너무 물러터졌어. 저런 여자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니 말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다. 벤치프레스를 하던 김대령은 조용히 바벨을 내려놓고 박 준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 준장의 육사 선배이자 오랜 동료였다. 박 장군, 아까 그건 좀 심했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김대령의 조심스러운 충고에 박 준장은 기분 나쁘다는 듯 덤벨을 바닥에 쿵 내려놓았다. 선배님까지 왜 그러십니까? 그냥 여군 하나 아닙니까? 계급이 높아봐야 소령이나 중령이겠죠. 제가 별 하나 달고 그 정도 농담도 못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야말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여기는 야전 부대가 아닐세. 국방부, 특히 합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자네의 평가로 이어진다는 걸 잊었나? 평가라니요? 저 박태우입니다. 지난번 대규모 침투 훈련에서 적 특작 부대를 완벽하게 소탕하고 여기 합참까지 영전해 온 사람입니다. 고작 여군 하나한테 농담 좀 했다고 제 평가가 깎이기라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 준장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전공이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김대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저런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만 박 준장이 치르게 될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정민석 상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까 그 여성이 마지막에 남긴 말. 오늘 9시 합참작전본부 회의. 그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확신에 찬 그리고 무서운 힘이 실린 경고였다. 그는 재빨리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군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해 합참작전본부의 주요 직위자 명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 중장 윤설린. 사진 속 인물은 방금 전 체력단련실에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정 상사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중장. 별 3개. 국군 창설 이래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런데 박태우 준장은 그 전설의 면전에 대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낸 것이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정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체력단련실에 남아있을 김대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드는 순간 그는 망설였다. 자신이 이 일에 끼어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박 준장은 이제 막 합참에 부임한 권력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장군이었다. 반면 자신은 힘없는 부사관일 뿐이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 군인으로서 부사관으로서 불의를 보고 못 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김대령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그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박 준장이 의기양양하게 정 상사에게 말을 걸었다. 정 상사, 아까 그 여자 말이야. 혹시 소속 알아냈어? 내가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사과해야지.
하. 그의 웃음소리가 정상사의 귀에는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다. 정상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박춘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계는 어느덧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기까지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윤설리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각 잡힌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숱한 밤을 새우며 작전 지도를 들여다보던 젊은 날의 대위, 남군들의 텃세와 편견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소령, 그리고 마침내 장군이 되어 부대를 지휘하던 순간까지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별을 달았다. 오늘 아침 체력 단련실에서 겪은 일은 그녀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계급이 낮았을 때는 더 심한 말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별을 3개나 단 지금, 그것도 국군의 심장부인 국방부 청사 안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이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고작 저런 편견 하나 넘어서지 못했단 말인가. 아직도 우리 군에는 저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별을 달고 지휘관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박태우 준장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었다. 화려한 경력이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었고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워 동기들보다 승진도 빨랐다. 능력 있는 군인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그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 부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지휘관은 결국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녀는 비서관을 불렀다. 오늘 9시 회의 참석자 명단 최종 확인하고 회의실 전방 스크린에 박태우 준장의 양력을 추가로 띄워주게. 특히 최근 공적 사항을 강조해서. 비서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군말 없이 명령에 따랐다. 윤설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남산 타워가 보였다. 저 도시의 불빛 아래 평화롭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다. 군복의 무게는 책임의 무게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무거운 책임. 그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의 계급을 완장처럼 여기고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박태우 개인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 기회에 군 내부에 아직도 만연한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고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잠시 후 그녀는 회의 자료를 들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곧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중심을 향해 그녀는 묵묵히 걸어갔다. 박태우 준장은 샤워를 마치고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으며 콧노래를 불렀다. 아침에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재치 있는 농담에 제대로 받아치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린 여자를 생각하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별것도 아닌 게 까불기는. 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야전에서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어깨에서 빛나는 별. 이것이 바로 그가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박태우에게 군대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였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정글.
그는 그 정글에서 승리해왔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굳게 믿었다. 여군이나 행정병과 같은 비전투 인력들은 그에게 있어 군대의 본질을 흐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준장님, 오늘 새로 부임하시는 부본부장님, 여군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박태우는 피식 웃었다. 알아. 윤설린 중장이라던가. 여자도 별 3개를 다는 세상이 왔구만. 시대가 좋아졌어. 아마 서류 작업이나 잘하는 행정 전문가겠지. 전투의 전자도 모를걸?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편견이 가득했다.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그 자리까지 오르셨다는 게 부관이 말을 흐리자 박태우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뭐가 대단해? 여군이라고 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커서 별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군인은 나처럼 야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싸워본 사람이야. 회의실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이지. 그는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무실을 나선 그는 합참작전본부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교들이 깍듯하게 경례를 해왔다. 그는 고개를 까딱이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이 권력의 느낌이 좋았다. 회의실 앞에는 먼저 도착한 여러 장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침에 체력단련실에 있었던 김 대령도 보였다. 김 대령은 박태우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태우는 애써 그를 무시하고 다른 장교들과 인사를 나눴다. 오늘 새로 오시는 분 아주 깐깐한 분이라던데. 긴장해야겠습니다. 한 중령의 말에 박태우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내가 누군가. 야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박태우야. 아무리 깐깐한 양반이라도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나한테는 함부로 못할걸. 그는 마치 자신이 오늘 회의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침에 마주쳤던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문득 떠올랐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비서실 직원이나 회의 진행 요원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는 곧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의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오만한 얼굴을 감쌌다. 오전 9시 정각. 합참작전본부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회의 안건과 함께 박태우 준장의 화려한 공적이 담긴 양력이 띄워져 있었다. 박태우는 자신의 양력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회의에 참석한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좌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렷! 부본부장님 입장하십니다. 참석자 전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칼 같은 거수 경례 자세를 취했다. 박태우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각 잡힌 정복,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박태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아침에 체력단련실에서 자신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운동복이 아닌 정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에서는 3개의 별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장 윤설린. 새로 부임한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이었다. 박태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아침에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귀에서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군복 터지겠어. 비서실 같은 데서 사랑 많이 받겠어. 요즘 여자들은 왜 다들 그렇게 뻣뻣해?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윤설리는 회의실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박태우에게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박태우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다. 윤설린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과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모두 편히 앉도록.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박태우는 거의 의자에 주저앉다시피 했다. 윤설리는 준비된 연설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책임지게 된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 중장 윤설린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의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군복의 무게는 계급의 높고 낮음, 성별의 다름으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이등병의 군복이든 대장의 군복이든 그 안에는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똑같은 무게의 책임과 사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박태우를 향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우리 군의 일부 지휘관이 그 무게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확인했다. 박태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어떤 이는 계급을 완장처럼 여기고 부하의 인격을 아무렇지 않게 모독한다. 심지어 동료 군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며 희롱하기도 한다. 윤설린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태우의 심장에 박혔다. 체력단련실에서 나에게 군복이 터지겠다고 말했던 그 지휘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스스로 일어서서 모든 동료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용기는 있는가? 회의실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사색이 된 채 앉아있는 박태우에게로 쏠렸다.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박태우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등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윤설린 중장은 단상 위에서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여기서 비겁하게 침묵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사내답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어설 것인가. 박태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30년 가까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이미 모두가 범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침묵은 비겁한 변명일 뿐 오히려 더 큰 경멸을 살 뿐이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박태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중장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체력단련실에서 중장님께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의 고백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몇몇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저의 어리석고 무지한 언행으로 인해 중장님께 깊은 모욕감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태우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이 힘없이 아래로 늘어졌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거의 없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굴욕은 그 어떤 전투에서의 패배보다도 뼈아팠다. 윤설리는 여전히 표정의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준장, 고개를 들게.
그녀의 말에 박태우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나는 자네의 사과를 받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다. 자네 개인의 처벌을 원해서도 아니다. 의외의 말이었다. 박태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박춘장, 자네 한 사람이 아니라 자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군의 지휘관으로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계급이 높다는 것이 인격까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깨에 별이 많다고 해서 더 위대한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지휘관은 힘으로 부하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품격으로 부하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품격 없는 별은 그저 빛 좋은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명심하길 바란다. 그녀의 말은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박태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뜨끔함을 느꼈다. 윤설리는 마지막으로 박태우를 향해 말했다. 박춘장은 자리에 앉게. 오늘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준장은 내 집무실로 오도록. 군복의 무게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가르쳐 주도록 하지.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태우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회의가 끝난 뒤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의 회의는 국방부 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한 장군의 오만함이 어떻게 꺾이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목격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지시를 빠져나갔다. 누구도 박태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이도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패잔병이 되어 있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문은 이미 국방부 전체에 쫙 퍼져나갔을 것이다. 박태우 준장, 여자 중장에게 성희롱하다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다. 군 생활 내내 승승장구해왔던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앞으로 그의 앞에는 가시밭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체력단련실의 정민석 상사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오전 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김 대령을 통해 전해 들었다. 윤설린 중장이 직접 박 준장을 질책했다는 이야기에 그는 통쾌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이대로 사건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 중장이 아무리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해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결국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체력단련실 관리 부사관으로서 시설 내에서 벌어진 장성의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목격한 이상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의무였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육하원 측에 따라 박태우 준장이 윤설린 중장에게 했던 발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체력단련실 내부 CCTV 영상 파일도 첨부했다. 다행히 체력단련실 CCTV는 음성까지 녹음되는 최신형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의 손은 조금 떨렸다. 준장을 상대로 보고서를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그가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국방부 감찰실의 컴퓨터에 경고등이 켜졌다. 준장 박태우 품위유지 위반 및 성희롱 혐의. 보고서를 확인한 감찰실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직감한 그는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했다. 그날 오후 박태우 준장에게 품위유지 위반 혐의에 대한 감찰 조사 착수를 알리는 공식 공문이 하달되었다. 공문을 받아든 박태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으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다급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막아보려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기들과 선배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상대가 윤설린 중장이라고. 그분은 장관님도 함부로 못하는 분이야.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모두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때 집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윤설린 중장의 비서관이었다. 박태우 준장님, 부본부장님께서 지금 집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결국 심판의 시간이 온 것이었다. 박태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윤설린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설린이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정복이 아닌 편안한 근무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앉지. 그녀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박태우는 마치 죄인처럼 의자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무슨 말이 나올까, 어떤 질책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박태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설린이었다. 감찰조사 통보 받았겠지. 네,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박태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럽습니다. 무엇이 후회되나? 내게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면 그게 들통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그녀의 질문은 그의 폐부를 꿰뚫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군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장 후회됩니다. 그리고 중장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것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설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박 준장, 나는 자네에게 상처받지 않았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지난 30년간 자네가 한 것보다 더 심한 말, 더 지독한 편견과 싸워왔네.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다면 나는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그녀의 말에는 깊은 연륜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내가 실망한 것은 야전에서 그토록 능력을 인정받고 여기까지 올라온 유능한 지휘관조차 아직도 그런 낡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네. 자네 같은 사람이 지휘하는 부대의 여군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 생각이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어. 박태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설린은 잠시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을 이었다. 감찰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걸세. 자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아마 이번 일로 자네의 군 생활에 큰 오점이 남게 되겠지. 진급은 물론이고 앞으로 중요한 보직을 맡기도 어려울 거야.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었다. 박태우는 절망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윤설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앞으로 자네가 어떤 군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낡고 해진 작은 수첩이었다. 내가 처음 임관했을 때부터 쓰던 수첩일세. 그 안에는 내가 군 생활을 하며 지키고자 했던 다짐들이 적혀 있지. 한번 읽어보게. 박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에게는 질책이나 처벌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윤설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후 일주일이 흘렀다. 박태우 준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견책이라는 중징계로 결정되었다. 군 내부에서는 그의 화려했던 경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군 생활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징계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그는 윤설린 중장이 건네준 낡은 수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 안에는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부하를 인격으로 대하라. 어떠한 차별에도 굴하지 말라와 같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당연한 말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말들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뇌와 투쟁의 무게와 함께 다가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는 말단 실무자의 의견까지 경청했고 특히 여군 장교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부하들도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졌다. 한편 국방부 체력단련실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문 하나가 붙었다. 군복은 힘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품격 없는 별은 그저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윤설린 중장의 지시로 붙은 이 문구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다시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박태우는 여느 때처럼 체력단련실을 찾았다. 지난번의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일부러 사람이 가장 없는 이른 새벽 시간을 택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섰을 때 구석진 러닝머신 위에서 익숙한 인형이 달리고 있었다. 윤설린 중장이었다. 박태우는 순간 몸이 굳었다. 돌아나가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중장님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던 윤설린이 속도를 줄이고 그를 돌아보았다. 박 준장 오랜만이군. 운동하러 왔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님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설린은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네. 그보다 중요한 건 박 준장이 정말로 변했는가 하는 점이겠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군복의 무게를 제대로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중장님께서 주신 수첩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군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태우의 눈빛은 진실했다. 윤설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은 습관이군. 그 질문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게.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는 법이니 운동 열심히 하게. 그녀는 박태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체력단련실을 나섰다. 박태우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덤벨을 들어 올렸다.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의 군 생활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별의 계수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체력 단련실의 새로운 안내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